흔히들 무심코 최고의 짝을 만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잘못됐다고 저자는 강조해요. 최고라는 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과 결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최고를 말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노벨상 수상자이자 스탠퍼드 대학교의 경제학자죠, 러셀 로버츠의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보태서 오늘 진짜 멋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한 명 한 명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누구든 진짜 답이 없는 문제를 하나씩은 지니고 있더라고요. 로버츠 교수는 답이 있는 문제와 답이 없는 문제를 정확히 나눠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답이 있는 문제는 가령 목표가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 혹은 비빔밥 만들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주장을 검증할 수도 있고 또 같은 결과를 몇 번이든 재현할 수가 있죠. 반면에 답이 없는 문제들은 이런 겁니다. 결혼을 할지 말지, 누구랑 할지, 자녀를 가질지 말지,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삶에 얼마나 개입할 건지, 내 커리어 방향을 어디로 틀지, 인간관계,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성공의 문제까지 진짜 주관적이고 측정하기가 어렵죠. 매뉴얼도 없고 지도도 레시피도 설명서도 없고, 무엇보다 그걸 다시 재현해내기가 힘든 것은 명백하게 답이 없는 문제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진짜 중차대한 문제들이거든요.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험도 크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답이 없는 문제 때문에 철학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생각과 고민이란 걸 하고 살아가게 된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난제입니다. 네, 오늘 제가 다룰 이 내용이 이 답이 없는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자는 세계의 과학자 찰스 다윈이 치열하게 했던 바로 그 고민을 다루는데요. 바로 결혼을 할까 말까, 한다면 누구와 해야 하나 라는 고민,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엄청난 도움이 될 거고요. 삶에서 이미 이 과정을 지나오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마주하게 될 또 다른 답이 없는 문제들을 가늠해 보며, 그리고 지난 결정을 한 번쯤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1838년 그 시절 찰스 다윈은 정말 완전히 이과형 인간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숫자형 인간에 더 가까웠죠. 과학자답게 자신이 결혼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일어날 일들을 상세하게 적었다고 하니까요. 장단점, 그러니까 이걸 비용, 혜택 목록으로 만든 거예요. 찰스 다윈이 적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결혼의 장점, 함께 놀 상대로서 강아지보다는 나음, 여성과의 수다, 노년에 나를 돌봐줄 자녀가 생김, 아내 덕분에 건강이 더 좋아질 수도, 결혼의 단점, 지금 사는 런던을 떠나야 할 수 있음, 내 뜻대로 살 수 없음, 아내의 친척들을 즐겁게 해주느라 시간 낭비, 저녁에 독서 불가. 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생물 진화론의 거물인데, 결혼이라는 소위 답이 없는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굉장히 허접함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지금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과 교류도 워낙 적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논의 같은 것도 전혀 없던 시대니까 어떻게 보면 다윈 입장에서는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는 게 최선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 목록 작성법은요, 사실 벤저민 프랭클린도 제안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써보고 중요도에 따라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죠. 이걸 해보면 결국 내 무게추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침내 결심이 서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이런 측정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어요. 사실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어느 한쪽에 가중치를 두면서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하다 보면 왠지 제대로 된 방향이 보일 것도 같고요. 그런데 이 답이 없는 문제를 장단점, 그러니까 소위 비용과 혜택으로만 판단하는 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열쇠를 잃어버려 놓고 그 열쇠를 가로등 아래서만 막 찾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로등 아래에서 손전등까지 막 동원해서 열심히 비추면서 열쇠를 찾으려고 하는 건 일견 합리적인 대응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만약 열쇠가 가로등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캄캄한 곳 어딘가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신이 살아온 경험만 근거로 이 답이 없는 선택지에서 답을 막 유추하고 있는 건 여러분에게 열린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을 무시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19세기를 살았던 찰스 다윈이 진짜로 알고 싶었던 건 결혼을 하면 내 남은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독신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거였겠죠. 그리고 장단점을 작성하는 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선택을 내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기 위함일 겁니다.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경제학자들이 흔히 기대 효용이라고 부르는 걸 극대화하려는 노력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요, 이 장단점 목록에는 한 인간을 향한 헌신, 사랑, 기쁨, 고통에 관한 내용이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거나 슬픔을 위로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찰스 다윈의 저 메모에는요, 수다 말고는 아내라는 존재와 헌신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찰스 다윈을 약간 싫어하는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100번 양보해서 다윈을 이해하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누군가와 삶을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뭐 천하의 찰스 다윈인들 무슨 수로 알았겠어요. 그렇죠. 네, 결국 이 목록은 결혼 생활의 외적인 측면만 다룬 겁니다. 마치 잃어버린 열쇠를 가로등 불빛 아래서만 계속 찾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19세기를 살았던 찰스 다윈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관찰했을 법한 내용에만 의지해서 일반적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반면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미지의 세계라는 데 직접 뛰어들면 그 전까지 여러분이 가진 데이터만으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던 걸 발견합니다. 이건 뭐 새로운 세상 이런 게 아니고요. 바로 새로운 경험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직접 결혼을 해본 사람들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이 결정이 본인이라는 사람의 자아를 어떻게 바꿔 놓았고, 이렇게 바뀐 자아는 자신의 남은 인생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찰스 다윈의 가볍고도 가벼운 저 목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심오하고 무겁죠. 그리고 이건 알 수 없는 영역이고요. 네, 어느 부부와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한 끼 했다고 해도 사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행복한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내면, 사연, 스토리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진짜 무엇이 됐든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래요. 왜냐하면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부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큰맘 먹고 알려준다 해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입을 다뭅니다. 바로 이 알 수 없는 내면 세계 때문에 우리는 답이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될지, 찰스 다윈처럼 껍데기밖에 없는 것들을 측정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뛰어든 후에는 거의 모든 순간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일이 전개됩니다. 거의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부모가 되는 게 어떤 거냐고 다윈이 내게 물어볼 만큼 잘 아는 사이였다면, 나는 벽난로에 불이 다 식고 하늘이 다시 밝아오고 가로등이 다 꺼지고 해가 떠올라 도시의 안개를 말끔히 걷어낼 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다윈에게 숨겨져 있던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한편 발견됐다고 상상해보라고 했을 것이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최대 명작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강력한 힘을 가진 희곡이며 날 것 그대로의 감정과 열정, 유머, 익살, 실망, 용기, 두려움, 웃음, 그리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기쁨이 가득한 작품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연극을 오늘 밤 볼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다윈에게 묻는다. 가시겠어요? 다윈이 되묻는다. 희극인가요? 비극인가요? 나는 말한다. 아, 어쩌죠? 이 연극을 본 사람들은 도통 말이 없네요. 아니면 말해줄 수 없나 봅니다. 너무 강렬하다고 하더군요. 공연 때마다 결말이 전부 달라서 리뷰를 읽어보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볼만할 텐데 그 자리에 함께 해 보시겠어요?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할 빛을 가득 선사할 수도 있지만 가슴을 찢어놓거나 눈물을 쏟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운이 좋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어둠 속에서도 내내 곁을 지켜줄 겁니다. 극적인 사건들을 함께 나누며 같이 울고 웃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연극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감당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정말로 부모가 된다면 이 드라마의 끝이 어떻게 된다 한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의 가슴을 가득 채워줄 겁니다. 저는 이 연극을 정말로 좋아하지만 그건 저의 경우이고 당신은 아닐 수도 있죠. 도움이 좀 되었는가? 아마 아닐 것이다. 답이 없는 문제란 바로 이런 것이다. 네,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거든요. 바로 가슴을 가득 채워줄 마지막 그 감정, 거기에 내가 뛰어들 건지 말 건지 말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잘 산 인생을 일컬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종종 행복 또는 만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단어로는 에우다이모니아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죠. 충만하고 풍요로운 잠재력을 꽃피움. 그러니까 성장이죠. 즉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갖는 것은 그게 재밌거나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통이나 쾌락 이런 게 아니라 이로 인해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도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더 풍요로워지니까 결국 이건 한 개인의 성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갑니다. 저자의 아내가 스포츠 용품점에 간 적이 있다고 해요. 점원이 다가와서 아내의 등산 유형이 1유형인지 2유형인지 물었습니다. 1유형은 산행 내내 편안한 코스예요. 크게 힘든 부분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난하고 평온합니다. 이 유형은 힘들어요. 급경사를 오르거나 심지어 두 발이 얼얼해질 만큼 차가운 물을 맨발로도 걸어야 하고요. 정상에 올랐을 땐 발바닥이 다 부르트고 아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사람이 진짜 신기하면서도 재밌는 게요. 잊지 못할 경험은 항상 이 유형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답이 없는 문제는 바로 이 유형을 선택해야 해요. 이 결정으로 인해 마치 인생에 엄청나게 짙은 그림자가 막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라는 사람 안에 최선 그리고 성장을 끌어내는 기회는 바로 이 유형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이유형의 길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헤쳐갈 수 있을까요? 이쯤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로마에서 3주를 보낼 기회가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로마를 구경할 기회가 평생에 진짜 이번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여러분은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여행을 통해 한 단계 성장도 하고 싶죠. 그런데 여행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준비 과정에서부터 여러분 기대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로마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뭐가 특별했는지 알려달라고 해도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제대로 표현을 못 해줘요. 그냥 뭐 단순히 어디 가니까 좋았다. 나는 머무는 내내 비가 와서 좀 별로였다. 어디를 갔는데 사람이 진짜 많았다. 그것도 아니면 대중교통이나 음식점에 에어컨이 많이 없어서 진짜 더웠다. 다 이런 말밖에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가이드를 해줄 사람도 가이드북도 없이 로마에 도착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함께 여행할 사람을 찾는 것일 겁니다. 로마에 과연 뭐가 있는지 내가 발견해가는 과정을 옆에서 도와줄 사람 말이죠. 콜로세움 앞에 가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당일치기로 방문한 피렌체에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보고 나와 똑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심지어 그 기쁨을 배로 만들어줄 사람. 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가이드도 그리고 훌륭한 가이드북도 여러분한테 누구와 함께 여행하라고 알려주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라고 조언을 해주는데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말 없이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해요. 배려심이 있는 사람, 뭐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가치관과 원칙 같은 관점이
같은 사람, 죽이 잘 맞는 사람, 내가 존중하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이만하면 그럭저럭 괜찮은 게 아니라 진짜 환상의 커플이죠. 흔히들 무심코 최고의 짝을 만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잘못됐다고 저자는 강조해요. 최고라는 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과 결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최고를 말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그저 여러분 옆에서 함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이 긴 여정을 공유할 사람이면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결점을 존중하면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열망을 품을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죠. 네, 여러분. 사실 그렇죠. 배우자를 찾는다는 건 정말 전형적인 우리 인생에서 답이 없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 배우자를 찾는 건 그럭저럭 괜찮은 것에 타협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타협이라는 건 조금 못한 선택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뜻이니까요. 평생 긴 여정을 함께할 배우자를 찾는데 뭐가 조금 못하고 뭐는 만족스럽고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타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이쯤에서 다시 찰스 다윈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찰스 다윈이 훗날 결국 결혼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자신의 아내를 일컬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생각하면 경이롭다. 아내는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나보다 무한히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가 되어주었다. 평생토록 아내는 현명한 조언자였고 발랄한 성격으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건강을 해치고 긴 세월을 비참하게 보냈을 것이다. 아내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결국 결혼을 했죠. 다윈은 모든 지표에서 세계 최고의 배우자를 찾은 게 아닙니다. 타협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신과 함께 긴 여정을 공유할 사람과 함께 했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답이 없는 문제를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기 위해 결혼이라는 문제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답이 없는 이 문제들에서 여러분의 모든 결정은 비합리적이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누가 감히 여러분의 결정을 두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 누가 이 답이 없는 문제를 이성적으로 정확히 막 측정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혼이라고 한다면 오로지 선택한 여러분만이 어떻게 누구와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심오한 무언가를 깨달아갈 뿐인 거죠. 수학자 피트 하인의 심리적인 팁 하나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딜레마에 봉착했을 때 결심이 서지 않으면 그냥 동전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 동전 앞면이 나오면 이렇게 하고 뒷면이 나오면 이걸 한다. 이렇게 단순히 동전의 결과를 따르기 위함이 아니에요. 동전을 던지는 그 행위를 통해 내가 지금 바라는 게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싶으시죠? 일단 동전이 공중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이 지금 어느 쪽 결과를 바라고 있는지 그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수학자 피터 하인은 말합니다. 당신의 충동적인 반응을 따라라. 네,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직관적이면서도 인문학적인 솔루션을 줄 수 있는지 감동적일 따름입니다. 이걸 쉽게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동전을 던지면 여러분 눈길이 가는 곳이 생기고 여러분이 입고 싶은 정체성, 여러분 스스로에게 맞는 삶의 결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삶을 잘 산다는 건 그냥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쾌락과 고통을 비교했더니 쾌락의 양이 더 많으니까 승.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겐 하루하루의 고통, 쾌락 말고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되면 이제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뀝니다. 이런 자아감은 일상적인 경험을 완전히 초월하거든요. 이전 같으면 눈치채지 못했을 작은 일들이 이제는 마법처럼 보이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그 이상이 됩니다. 네, 비단 부모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조건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답이 없는 문제들, 이 문제를 결단했을 때 찾아오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막 비용과 혜택만 줄줄이 읊는 건 애당초 맞지가 않습니다.
이 선택들은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려주고 결과가 좋을 땐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 삶의 일부고 그게 성장이니까요. 네, 성장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감정의 기복, 쾌락, 고통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스스로를 충만하게 만들고 뭔가 내가 나답게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 삶의 결을 찾아내야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말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생이 지속되는 한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정체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상의 질감이 나날이 달라지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무릅쓰기를 자처하기도 하고요. 불안이 싫다면서 그 길로 뛰어들잖아요. 분명히 두려우면서 급경사를 기어 올라가는 이 유형을 선택합니다. 왜 그러시나요? 더 성장하길 원하니까, 더 나아지길 원하니까. 여러분 삶이, 경제적 여건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길 바라니까. 답도 없는 문제들 앞에서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혹여나 지금도 이 답이 없는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뭔가를 열심히 막 측정하고 비교하고 견주고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 저울질이 제 아무리 우리 본성일지라도 에러는 발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식을 찾지 마세요. 공식은 단순하고 명쾌하죠. 그런데 삶은 단순하지 않잖아요. 삶이 가능한 이유는 오로지 끝나지 않는,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인간이고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런데 분명한 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실 다 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런데 하루하루의 경험이라는 협소한 일상을 넘어서 더 의미 있고 심오한 즐거움들은 절대로 확실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로마에서 좋아하는 게 뭐고 실제로 가보니 뭘 좋아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알아가는 걸 더 좋아해 보십시오. 불확실하지만 그 대가로 삶에 놀랄만한 일이 생기는 걸 반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그냥 나는 거기에 간다는 것만 확실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세한 곳, 골목골목까지 다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실 사람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제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든 찰스 다윈을 마지막으로 소환해 볼게요. 실제로 다윈은 런던을 떠났어요. 결혼을 하면 런던을 떠나게 되는 게 단점이다 라고 말했던 그가 시골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내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어달라고 보챘죠. 그는 그 삶을 좋아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네, 찰스 다윈도 동전을 던졌습니다. 자신답게 해주는 그 삶의 결을 찾은 거죠. 그가 바라던 인생의 한 컷, 그 한 컷을 찾아 한 사람을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는 정체성을 자신에게 입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정체성을 입고 싶으세요? 그게 무엇이든 좋아요. 답이 없는 문제, 답이 없는 여러분의 그 인생 속으로 딱 한 발 들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몇 달 동안을 내리 실험한 뒤에 과학계에 거의 폭탄이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논문을 제출합니다. 네, 여러분, 한 명은 정말 불행해졌고 또 다른 한 명은 정말 경이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전혀 상반된 두 인생, 두 가지 삶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데일 카네기의 또 하나의 명절을 가져왔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생 경영론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180년 전 런던입니다. 크리스마스 무렵에 런던에 책 한 권이 출간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두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칭송했다고 해요. 그 책은 출간 당일 무려 1000부가 팔렸습니다. 출판사는 황급히 보름 안에 15,000부를 추가로 더 찍었어요. 그 이래로 이 책은 무수히 많은 판에 판을 거듭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심지어 당대에 가장 유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 책의 친필 원고를 진짜 어마어마한 거액으로 사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식 채권계의 거물 존 피어몬트 모건인데요. 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JP 모건이에요. JP 모건은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자신의 저택 서재에서 이 원고를 들고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자식들과 손주들, 절친한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이 책에 나오는 스크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이 원고는 뉴욕의 모건 박물관에 값을 따질 수 없는 다른 보물들 사이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책,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그런데 데일 카네기는 찰스 디킨스의 생애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해요. 불안한 마음이 신체를 좀먹게 한 정말 이례적으로 불행했던 남자라고 말이죠. 그는 장차 영문학에서 책을 가장 많이 써낸 가장 사랑받는 저자가 될 운명이었음에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과오를 범했어요. 그가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요, 자기가 비웃음 당할 게 진짜 너무 두려워서 한밤중에 몰래 우편함을 찾아가서 원고를 발송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인쇄가 되어서 책으로 나오게 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찰스 디킨스는 이 소설로 단 한 푼도 못 벌었어요. 그 다음에 쓴 8편의 단편 소설로도 돈을 전혀 못 벌었고요. 그런데 디킨스의 마지막 원고는요, 단어당 3파운드로 계산됐거든요. 이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작가에게 지급한 원고료 중 가장 큰 액수였습니다. 단어당 3파운드니까요. 디킨스가 10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3파운드면 지금 우리 돈으로 따져도 5,000원입니다. 한 단어당 5,000원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던 거죠. 디킨스는 평생 4년 이상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에는 항상 각종 청구서가 무섭게 쌓여갔으니까요. 채권자들은 분에 못 이겨 디킨스의 아버지를 채무 불이행이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집어넣기까지 했습니다. 네, 찰스 디킨스의 어린 시절은요, 진짜 어둡고 애잔한 걸 넘어 그 이상으로 비참했어요. 아버지가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디킨스는 겨우 10살이었거든요. 집에는 진짜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디킨스는 그 어린 나이에 매일 아침 전당포로 갔다고 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가구를 팔아야 하루에 한 끼라도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급기야 자신이 너무나 아끼던 마지막 10권의 책도 팔아버려야 했어요. 그 책들을 팔 때의 비통함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그의 이야기는 아직도 많이 회자되죠. 그런데 이렇게 버티는 건 당연히 얼마 못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 디킨스의 어머니는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디킨스를 포함한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남편과 함께 살아요. 디킨스는 낮에는 감옥 안에서 하루 종일 가족들과 보내고 밤이 되면 혼자 감옥에서 걸어 나와 다락방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디킨스가 조금 더 자라서 이제 조그만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받은 몇 페니의 월급으로 다락방 말고 그나마 제대로 된 방을 하나 임차했는데요. 사실 그 방도 지저분하고 좁긴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디킨스는 그곳을 낙원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디킨스의 작품 중에 보면요, 텅 빈 죽 그릇을 내밀면서 조금만 더 달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작품 속에서 훗날 굉장한 신사로 성장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복수를 작품에 그려 넣었다고 하죠. 자신의 작품이 하나 둘 성공하던 그쯤이면 사실 삶이 좀 나아질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디킨스의 삶은 불안이라는 감정에 완전히 뒤범벅이 되어버려서요, 결국 끝까지 기지개를 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화목한 가정을 묘사했는데 정작 자신의 결혼 생활은 실패했습니다. 당시 디킨스의 지인들은요, 그가 너무나 우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네, 다시 봐도 여러모로 참 이상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그는 곧바로 당대의 가장 사랑받는 우상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디킨스 낭독회 티켓을 사려고 몇 시간이나 차가운 바람에 떨면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하니까요. 티켓이 매진되자 수백 명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겠죠. 그 당시 디킨스의 팬들은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렇듯 온 세상이 마치 그의 성공을 위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와중에도요, 정작 디킨스는 스스로 정말 불행했어요. 그의 집안은 늘 상심과 비탄으로 가득했고요. 결국 그런 우울감과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나중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이제 그는 모든 비난을 자기 가족에게 돌리고 심지어
가족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말 아주 작은 비판에도 불처럼 화를 냈다고 해요. 자기 작품에 대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논평에 거의 분노 조절 장애 수준으로 화를 참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는 평생을 자신의 엄청난 가난, 아버지의 전과 기록, 이런 열등한 출생 배경을 숨기고 싶은 칩으로 여기면서 다른 작가들에게 엄청난 열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공개 낭독 행사를 무리하게 강행했어요. 주치의가 굳고 말렸지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말 무리하게 스케줄을 강행했고 결국 건강이 악화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문학의 역사에 모순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이 가득하지만 그런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찰스 디킨스는 놀라울 정도로 이례적인 사람임이 분명하다. 네, 세상이 내 성공을 이렇게 부추기는데도 끝까지 열등감과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 내가 먼저 나를 안고 가야 합니다. 네, 이번엔 수줍고 소심한 폴란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특유의 물고 늘어지는 끈기로 물리학, 수학을 공부하고 있었고요. 그로부터 약 52년 뒤에 자신의 삶을 다룬 영화를 제작하려는 제작사가 당시 돈으로 약 20만 파운드, 우리 돈 3억 2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릴 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녀는 진짜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왜냐면요, 그녀의 인생은 그럴 기미가 하나도 안 보였으니까요. 그녀는 그저 자신의 끈기,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는 것, 그냥 이게 다였어요. 이걸로 부유한 집 자제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돼서 그저 먹고 살만한 정도만 되면 그뿐이었습니다. 네, 그녀는 자신의 생각 그대로 폴란드에 있는 한 부유한 가문에 고용되었어요. 10살짜리 아이를 돌보며 공부를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생인 이 집의 장남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거죠. 가정교사였던 그녀는 그의 재촉에 못 이겨 크리스마스에 함께 춤을 추고 스케이트도 함께 타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아름다운 태도와 물리학, 수학을 다룰 때 날카로워지는 눈빛에 푹 빠져버린 그 집의 장남은 급기야 이 가정교사에게 청혼을 합니다. 장남의 부모님, 그러니까 그 부유한 가문의 주인들은 그 말을 듣고 거의 혼절을 했다고 해요. 분노를 참지 못하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고귀한 우리 가문의 장남인 내 아들이 돈 한 푼 없는 이 거렁뱅이에게 청혼했다고, 지위도 없고 남의 집에서 일해주는 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천한 사람에게.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정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도 소심하고 조용했던 성격이라 말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그 충격을 고스란히 아는 채로 살아야 했어요. 그녀는 결국 결혼에 대한 생각은 모두 접고 파리로 가서 공부하며 과학자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네, 사실 이만큼이나 모욕을 당한 이런 일이 그녀 인생에서 없었더라면, 생애 단 한 번도 받기 힘든 노벨상을 무려 2번이나 받은 유일무이한 인물의 탄생은 없었을 겁니다. 라듐을 발견해서 정말 수천 명의 암 환자들을 완전히 치유하거나 고통을 크게 덜어주는 일도 훨씬 더 뒤로 늦춰졌겠죠. 네, 바로 우리가 어린 시절 위인전에서 봤었던 퀴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녀는 곧장 파리로 가서 학업에만 열중해요. 당연히 친구도 없었죠. 그녀는 정말로 공부하지 못하는 시간은 모두 잃어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유일하게 잘하는 그것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저자는 퀴리가 이때 정말로 소위 사즉생의 마음으로 임했다고 당시를 표현하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지금 자신을 갈아넣는 그 시간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막막한 상황에서 그녀는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간 겁니다. 당신은 여성 과학자에 대한 인식이나 환경도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막막했을 거예요. 그녀는 가정교사로 일하며 저축한 얼마 안 되는 그 돈으로 무려 4년을 살았어요. 방세, 식비, 난방비, 대학 공부를 위한 돈을 모두 감당하려면 정말 극도로 절약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가스, 전기도 없었고요. 당연히 난방도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무감각한 손가락과 떠는 어깨를 애써 다독이며 수학 문제에 매달렸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요, 저체온이 오는 걸 막으려고 수건, 베개, 시트, 여벌의 옷을 전부 꺼내서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절박한 마음에 어떻게든 온기를 더해달라고 울면서
참에 들었고요. 한 번은 수업을 듣다가 기절했고요. 의식을 잃은 후에 다시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 며칠 동안 체리 몇 개, 무 한 단만 먹었다는 걸 담당 의사에게 실토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녀가 수학 문제를 풀 때면, 그리고 학업에 열중할 때면 그녀는 진짜 어떤 깊은 열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지금 몇 끼를 굶고 있는지 그 굶주림에 전혀 동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3년 뒤 그녀는 프랑스에서 가장 저명한 과학자 중 한 명인 스쿠어도프스카라는 남자에게 유일한 사랑을 느끼고 결혼합니다. 이 부부가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물건이라고 할 만한 건 2대의 자전거가 전부였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3년 뒤 그녀는 마침내 박사학위를 준비합니다. 결혼 후 그녀의 삶이 이렇다 할 만큼 나아진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혼자 있을 때 침대를 갖가지 옷으로 꽁꽁 싸매고 울면서 기도하다 잠들던 그때보다는 훨씬 더 따뜻한 삶이었다고 합니다. 네, 마침내 그리고 그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박사학위를 얻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연구를 하고 그 내용을 논문으로 완성해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수수께끼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 곧바로 연구를 거듭했어요. 그렇게 정말 수백 가지의 광물들을 검사하며 연구하던 그녀는 마침내 그 강력한 광선이 어떤 미지의 원소 때문에 발사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이제 그녀의 남편도 그녀의 연구를 도와서 함께해요. 몇 달 동안을 내리 실험한 뒤에 부인과 남편은 과학계의 거의 폭탄이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논문을 제출합니다. 우라늄의 방사선보다 200만 배 더 강력한 방사선을 지닌 금속을 발견했고, 이 광선은 오로지 엄청나게 두꺼운 납으로 만든 판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논문이었어요. 이 금속을 그들은 라듐이라 명명합니다. 그녀는 1903년 처음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1911년에는 화학 분야의 걸출한 업적으로 2번째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끔찍하게 낡은 창고에서 흙바닥을 밟으며 연구에 매진했던 그 4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노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추위로 몸이 덜덜 떨리고 피로로 쓰러졌지만 스스로를 믿고 본인이 사랑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은 날들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요, 그녀가 자신의 역사적인 이 발견에 대해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당시 1902년 무렵에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그들의 업적으로 인해 나오는 큰 돈으로 부자가 될지 아니면 오로지 과학 연구에 충실한 삶을 계속 살지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녀가 이전과 같은 궁핍한 삶을 계속 이어가야 했던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그녀는 진심으로 정말 자신의 마음이 가장 편안한 삶을 선택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32년간을 원하던 삶, 경이롭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1934년 그녀는 정말 행복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면이 단단하지 못했던 어떤 남자, 그리고 정말로 단단한 내면을 가지고 명확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 어떤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시련은 마음의 시금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걸 제 버전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시련은 인생의 발판일 겁니다. 불행했던 찰스 디킨스처럼 사실은 세상이 전부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에도 계속 시련에 발이 채여 스스로를 발걸어 넘어뜨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건지, 그 시련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내 가치를 내보이고 다시 돌려받는 단단하고 평온한 삶을 살 건지,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 속 2명의 주인공 중 누구의 내면과 조금 더 가까우신가요? 어디에 더 맞닿아 있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